와, 이제 진짜 수업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근거를 알아낼 수 있겠네요. 학교 수업이 정확히 45분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 진짜 수업? 다른 걸로 생각하셨다고요? 여러분, 학교에 갈 시간입니다. 수업이 왜 그렇게 긴지 궁금해한 적 있나요? 수업 시간에 앉아서 지루해 죽을 것만 같을 때 도대체 누가 수업을 이렇게 길게 만들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다면 곧 알게 될 거예요. 수업 시간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수세기 전에 시작돼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수업 시간과 학급 크기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에 대해 알고 싶다면 계속 시청하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서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프로이센의 학교 시스템에서 영감을 얻었을 수 있어요. 이제 학교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게 되었네요. 프로이센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독일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한 나라로서 합법적으로 존재한 건 오래전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미국, 독일, 핀란드, 영국에 살고 있다면 여전히 19세기 프로이센이 내린 결정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을 거예요. 프로이센이 교육 시스템을 확립하기 전에는 노동자 계급 사람들에게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교육은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맡았고, 또한 교회도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배운 것과 배우지 못한 것이 가족마다 크게 달랐습니다. 어떤 학생은 수학에는 능숙하지만 철자를 똑바로 알지 못했고, 문학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일을 시작했을 때 그들이 직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는지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동일한 일반 지식을 갖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교육 방법이 필요해졌죠. 수업 시간의 확립. 수업 시간의 길이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중고등학교는 40분에서 60분까지 다양하고, 대학에서는 수업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업 시간은 얼마나 긴가요? 만약 각 수업이 45분씩이고 집에 일찍 와서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즐길 수 있다면 아마 프로이센 모델을 따르고 있는 걸 거예요. 처음에는 프로이센의 아이들이 아침과 오후 늦게 수업을 들었지만 사람들은 오후 수업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이 있거나 다른 우선적 과제가 없다면 아침에 수업을 끝내고 나머지 낮 시간에는 휴식과 게임 등 재미있는 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 좋았죠. 당시 비평가들은 아이들에게 쉴 시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점심 식사 후 소화가 되는 오후에 수업이 있으면 아이들이 졸려서 집중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맞았어요. 점심을 먹고 나면 몸의 생체 시계가 나른함을 느끼게 합니다. 오후에 갑자기 어디에선가 덮쳐오는 설명할 수 없는 졸음을 느낀 적이 있나요? 네, 여기저기 손 드신 분들 많이 보이네요. 생체 시계는 특정 시간에 음식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에너지 수준은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떨어집니다. 어른이라면 이 나른함을 헤쳐나가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르죠. 특히 카페인의 도움을 좀 받으면요. 하지만 아이들이 졸음을 물리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자제력이 적기 때문에 그저 책상에 머리를 박고 낮잠을 자기 쉽죠. 19세기 초 프로이센의 어린이들은 60분짜리 수업을 받았고 이 또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상상이 가세요? 만약 30분짜리 수업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60분짜리 수업이 처음에는 고문처럼 느껴질 거예요. 다행히도 당시 전문가들은 60분짜리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이 얼마나 피곤한지를 측정하고 학생들이 더 짧은 시간 단위로 교육받아야 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 결과 45분 수업 체계가 확립되었죠. 아이들이 오후 늦게까지 학교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업을 아침에 압축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학교에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나야 하는 대신에 오후에 나른함이 덮칠 때 수업을 받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모든 것에는 밝은 면이 있어요. 그렇죠? 프로이센은 대부분 수업을 아침과 이른 오후에 하게 되는 45분짜리 수업을 정착시켰으며 각 학급에서 약 28명의 학생들을 한 명의 교사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다른 나라들도 같은 모델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사추세츠주가 최고의 교육 방식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호레이스 맨, 드라마 스쿨 오브 락에 나오는 사립학교 말고요. 당시 매사추세츠 교육위원장은 왜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그렇게 다루기 힘들게 행동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많은 아이들이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 자라기를 원했지만 제멋대로인 아이들은 정말로 그를 골치 아프게 만들었죠. 미국은 참고할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프로이센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조사에 나갔습니다. 1840년대에 호레이스 맨은 다른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유럽을 방문했고 노트를 꺼내 프로이센 학교 모델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에 큰 인상을 받았죠. 온순한 아이들, 질서 정연한 학교, 그리고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방식에 감탄하면서 마침내 프로이센 모델이 자신들이 갈 길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큰 과제가 하나 놓였습니다. 프로이센의 교육 제도를 시행하려면 부모들에게 더 이상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되고 대신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설득해야 했기 때문이죠. 부모와 아이들이 새로운 시스템 때문에 괴로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매사추세츠주는 모든 시민들에게 무상 교육을 제공하는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주들도 매사추세츠주의 시범을 따라 프로이센의 교육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면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이 교육 접근법이 최선인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더 긴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을 아침에 몰아서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죠. 교사들도 찬반이 나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변화는 기술의 발전이 교육 현장을 바꾸기 전까지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1983년 미국 정부는 국가위기 보고서에서 교육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교육 시스템이 추락하기 시작했다고 선언했죠. 같은 해에 기술적으로 큰 돌파구가 있었는데요. 그 중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MS 워드를 출시한 겁니다. 사람들은 기술이 학교 운영 방식에 어떤 혁명을 일으킬지 알고 싶어 했죠. 아무래도 1900년대 아이들이 1800년대 아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받는다면 이상하잖아요. 다른 모든 분야는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18세기에 생산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병원에 갈 때는 21세기의 의학 서비스를 기대하고요. 결론적으로 학교도 컴퓨터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죠. 아니 아이들이 아직 완전한 VR 환경에서 배우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격렬한 논쟁. 이상적인 수업 시간 길이와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열띤 논쟁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핀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의 학급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수의 학생과 그들이 가져오는 에너지를 좋아하죠. 수업 시간에 있어서도 어떤 비평가들은 45분 접근법은 유연성을 전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의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아이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 낭비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수업 자료를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압축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죠. 한쪽에선 수업 시간이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쪽에선 더 짧은 수업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이센 시스템은 모두에게 맞는 하나의 사이즈와 같은 접근법으로 채택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방법으로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르니까요. 무언가를 배우려면 45분 정도는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참을 수 없어서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숫자만 거꾸로 세고 있을 수 있죠. 학습장애와 주의력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45분 모델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9살짜리 아이들이 1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생물학적으로 앉은 자세로 20분이 지나면 뇌는 산소와 포도당을 덜 공급받기 시작하고 이것이 집중력 감소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45분 접근법을 신봉합니다. 45분 수업이 25분 수업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45분 수업은 숙제를 리뷰할 시간, 학생들이 교사에게 질문할 시간, 그리고 학생과 교사 사이에 1대1 시간까지도 가질 여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일들을 25분 안에 하려면 엄청 서둘러야 하거나 혹은 서둘러도 불가능할 테니까요. 45분 접근 방식은 확실히 아이들이 수업에 더 몰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교사들이 학생을 돕는 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 같은 견해를 가지게 될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논쟁은 계속될 거고 교육 시스템은 수년에 걸쳐 업데이트되고 재고되고 다시 만들어질 거라는 점 말입니다. 그럼 밝은 면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에 짧은 수업 여러 개를 듣는 것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긴 수업을 몇 개만 듣는 것이 좋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